원인 불명입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요. 핀란드 의사의 말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녀의 이야기는 유럽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치료법에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의사라는 직업만큼 잔인한 게 또 있을까요? 남의 아이들에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아질 거예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정작 내 아이가 아플 때는 그 누구보다 무력한 부모가 되어버리니까요. 제 이름은 엘리사 라우타넨. 헬싱키에서 20년째 아동심리 전문의로 살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유럽에서 아동심리학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진료실로 들어갈 때의 저는 항상 확신에 차 있었죠. 30분 상담으로 아이의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국 학회에서 박수를 받고 동료들에게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의사라고 불리던 제가 아들 리오가 말을 잃기 시작했을 때는 한 명의 겁에 질린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리오가 처음 증상을 보인 건 겨울이었어요. 평소 활발하고 말도 많던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사춘기가 일찍 온 건가 싶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어요. 리오는 조금씩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 근육이 점점 마비되면서 표정도 잃어갔어요. 제가 아무리 불러도 무표정한 채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와 CT, 유전자 검사, 혈액 검사.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러다 마침내 리오의 진단명이 나왔는데 조기 뇌신경 위축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이었습니다. 병명이 밝혀지자 핀란드 최고의 병원에서도 독일의 유명한 아동 전문 병원에서도 스웨덴의 최첨단 의료센터에서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인 불명입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요. 몇 달간 치료 시도가 이어졌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리우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조금씩 더 악화되어 갔죠. 말을 완전히 잃었고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리우 옆에 앉아서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독일의 한 유명 병원에서 마지막 제안을 받았죠. 임상 시험 대상으로 리우를 등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실험적 치료법이 있습니다. 임상 시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물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절망감에 빠져있던 저에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 국제아동심리학회에서 만났던 한국인 의사 김준혁 선생님이었죠. 김준혁 선생님은 당시 학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결합한 아동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그저 흥미로운 시도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학회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문득 기억났습니다. 엘리사 박사님, 유럽 의료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지만 때로는 너무 기계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병일수록 오히려 마음을 들여다봐야 할 때가 있어요. 한국엔 그런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특별한 치료법이 있죠. 당시에는 그냥 한국 의료를 자랑하는 말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라면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제 상황이 절박했던 탓인지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리오를 재우고 나서 한국 의료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최첨단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특히 제 눈에 띈 것은 한국의 아동 전문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딥러닝과 AI를 활용한 진단,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케어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법. 거기까지 읽은 저는 홀린 듯 김준혁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는데도 선생님은 친절하게 상황을 들어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박사님, 한국으로 오세요. 리오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거든요.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서 준비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리오의 의료 기록, 각종 검사 자료,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약품들까지. 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출발 전날 밤 리오를 보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얼굴이 더 경직되었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위태로운 시점에 병원을 떠나 장기간 비행을 하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헬싱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피네어 항공편. 약 8시간 반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오는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잠을 자며 보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1시간 전쯤 갑자기 리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수차례 리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도 얕아졌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리오를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승무원님, 저희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있어요. 떨리는 제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을 바라보았어요. 리오의 축 처진 몸을 품에 안은 채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쳤죠. 몇만 피트 상공, 낯선 기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익숙한 병원을 떠나 한국행을 택한 제가 너무도 무모했던가 후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 비켜주세요, 의사입니다. 한국어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민호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김민호 선생님은 리오에게 다가가 맥박을 체크했죠. 맥박이 약하네요. 지금 당장 산소가 필요합니다. 김 선생님은 승무원에게 신속하게 지시했고 기내 응급키트에서 산소 마스크를 꺼내 리오에게 착용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착륙하는 대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해요. 김 선생님이 승무원에게 침착하게 지시하셨고 승무원은 곧바로 인천공항 관제탑의 응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착륙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리오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활주로에 이미 전담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급차와 함께 의사 2명, 간호사 3명, 그리고 각종 응급 장비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올라왔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리오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더 전문적인 산소호흡기로 교체한 뒤 이동식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했죠. 지금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의료진의 목소리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스트레처로 리오를 옮기는 동안에도
뇌파 스캔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리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신 거죠. 이런 시스템은 핀란드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은 단 5분. 응급차선을 통해 최단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김민호 선생님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상세한 인계를 해주셨죠. 응급실 담당의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받아들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리 흘러갔어요. 의료진이 리오를 치료실로 데려가자 저는 제자리에 굳은 듯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이 제 곁으로 다가왔죠. 많이 놀라셨죠? 리오는 지금 안전합니다. 곧 안정될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아, 그리고 보호자분 병원 수속은 1층 국제환자 안내데스크로 가시면 됩니다. 여권하고 항공편 정보 준비하시고요. 통역 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병원 복도를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만약 착륙한 곳이 한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그 상상이 너무도 생생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전문성만 뛰어난 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리오를 기다리던 중 김준혁 선생님이 직접 나와 저를 맞아주셨어요. 몇 년 만에 다시 뵙는 건데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엘리사 박사님, 비행기에서의 일은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리오도 참 잘 버텨줬네요. 이제 저희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응급실에서 리오에 대한 초기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한 명은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은 신경학적 검사를, 또 다른 한 명은 혈액 검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어요. 리오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리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리오야, 괜찮아. 이제 안전한 곳이야. 우리가 곁에 있어줄게. 그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죠. 그리고 이틀간의 집중적인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본적인 MRI, CT는 물론이고 최첨단 뇌파 분석 장비,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진단 시스템까지. 특히 놀라웠던 건 빅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리오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아시아 아동들의 의료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었죠. 엘리사 박사님,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준혁 선생님이 리오의 검사 결과를 들고 오셨고 제가 상상도 못한 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유럽에서 진단받은 조기 뇌신경 위축 증후군이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 있어요. 저희 AI 분석 시스템과 아시아 아동 의료 데이터를 종합해 본 결과 리오의 증상은 자율신경 기반 뇌전달 이상에 더 가깝습니다. 자율신경 기반 뇌전달 이상?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준혁 선생님이 저를 진정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오가 앓고 있는 건 뇌가 위축되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뇌의 신경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중요한 건 이 병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죠. 한국에서 제시한 치료법은 유럽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물 치료가 아닌 감각 회복 중심의 신경 제동기화라는 접근법이었어요. 리오의 뇌는 외부 자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처럼요. 저희는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 뇌의 신경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치료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들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전통 한국 음악을 활용한 소리요법, VR 기술을 이용한 인지회복 훈련,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와 촉각 자극을 결합한 감각 통합 치료까지. 생전 처음 들어오는 치료 방식이었죠. 설명을 마친 김준혁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서양 의학은 주로 문제를 찾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저희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감정과 인지 기능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한 자극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치료 첫날, 리오는 특별히 설계된 음향치료실에서 가야금과 대금이 어우러진 전통 선율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주 미세하게 리오의 손가락이 떨리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착각한 걸까 싶어 숨을 죽이고 바라보던 찰나 옆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보셨어요? 리오가 음악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몇 달 만에 본 리오의 첫 번째 반응이었거든요. 그 작디작은 손가락의 떨림이 제게는 세상을 다시 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이어진 VR 치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리오의 머리에 특수 제작된 VR 헤드셋이 씌워졌고 화면 속엔 아이들이 뛰노는 평화로운 놀이터가 펼쳐졌어요. 리오는 처음엔 여느 때처럼 무반응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고개를 돌리고 가상 공간 속 캐릭터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뇌는 현실과 가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요. 가상현실 속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실제 뇌의 신경 연결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던 어느 날 첫 번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음향치료 도중 리오가 입술을 살짝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려는 표정이었어요. 리오야,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엄마한테 말해봐, 응?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네자 그 아이의 입에서 아주 작고 떨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죠. 감격에 겨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의료진들도 함께 기뻐하며 박수를 보내줬어요. 엘리사 박사님, 축하합니다. 리오가 첫걸음을 내딛었네요. 하지만 좋은 일만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전에 리오를 담당했던 핀란드 의사 페카 라우타넨 씨가 학회 참석차 중국에 갔다가 리오 소식을 듣고 바로 한국을 찾은 겁니다. 상의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온 페카 씨는 제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치료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사 박사님, 지금 하고 계신 치료가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음악 치료나 VR 치료 같은 방법들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치료법을 믿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치료라며 즉시 중단하고 핀란드로 돌아가라고 권유했습니다. 그의 의견은 현지 의료진 사이에서도 논쟁을 일으켰고 치료 계획을 재검토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3일간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짧은 사이 리오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겨우 회복되던 말하기 능력도 사라졌고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페카 씨는 그런 리오의 상태를 들먹이며 저를 더욱 설득하려고 했죠. 한국의 치료는 단지 일시적인 호전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면 반드시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페카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가슴 깊이 꽂혀 저를 아프게 했어요. 그때 김준혁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박사님, 선택의 순간입니다. 논문과 통계만 믿을 건지 아니면 리오의 눈빛과 반응을 믿을 건지. 의학은 과학이지만 치료는 예술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더욱 그렇죠. 숫자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표정에서 읽히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페카 씨와 정면으로 맞섰어요. 우리는 리오를 3일 동안 지켜봤습니다. 치료 중단과 재개 시 상태 변화를 직접 확인했고, 논문보다 환자가 우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깊이 고민했습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핀란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계속 걸을 것인지. 리오를 보니 답이 명확했어요. 치료가 멈췄던 3일 동안 리오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고, 한국에서 치료받을 때는 분명 살아있는 눈빛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페카 씨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계속 치료를 받겠습니다. 리오는 여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리오와 저는 병원 근처에 머물며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의료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도 깊이 느낄 수 있었죠. 리오와 비슷한 손주를 둔 할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리오가 병원에 올 때마다 맞춤 죽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어요. 아이가 빨리 나으려면 잘 먹어야 힘이 나지.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탈 때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고, 휠체어를 탄 리오가 지나갈 때는 길을 비켜주었죠. 엘리베이터에서도 언제나 먼저 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나오던 리오에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빨리 나아야 해. 할아버지가 매일 기도할게. 그분은 리오가 외국인임에도 마치 자신의 손주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료는 단순한 약물만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공연단이 와서 심리회복을 위한 음악회를 열어준 것이었죠. 가야금, 대금, 아쟁의 선율이 공연장을 채웠고, 리오처럼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조용히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오도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음악이 흐르자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고 어깨가 흔들리더니 어느 순간 리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음악에 맞춰 흔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휘자처럼요. 객석 여기저기에서 조용한 눈물 소리가 들렸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간의 집중 치료 후 리오는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어요. 한때 불치병 진단을 받았던 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정상적인 아이의 모습이었죠. 말하기는 물론 표정도 돌아왔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되었죠. 완치 판정을 받던 날 김준혁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리오가 이렇게 회복된 건 리오의 의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덕분입니다. 리오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핀란드로 돌아가기 전날 리오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리오가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이 좋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 또한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기적같이 따뜻한 날들이었으니까요. 핀란드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치료법은 단순한 대체의학이 아닌 환자를 전인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의학적 패러다임이었죠. 저는 핀란드 보건부에 한국형 치료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지만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엘리사 박사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는 것 아닌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해.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리오의 사례를 정리한 케이스 스터디와 한국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점차 설득해 나갔습니다.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강연도 시작했어요. 헬싱키 시립도서관에서 열린 첫 강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리오를 환자가 아닌 한 명의 아이로 보았습니다. 그 상냥함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주었죠. 그날부터 리오와 비슷한 질병을 가진 환자, 가족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왔어요.
핀란드에서도 원인 불명의 아동신경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핀란드에 돌아온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한국의 의료진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준혁 선생님은 리오의 재발 징후를 확인해 주었어요. 김준혁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리오는 이제 우리 가족 같은 존재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핀란드 의료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헬싱키 대학병원은 음향 치료 프로그램을, 탐페레 아동병원은 VR 인지 치료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어요. 그 사이 리오는 점차 활기찬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한국어 학원에도 다니고 있죠. 리오는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글을 배운 리오는 가장 먼저 김준혁 선생님께 한국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해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과 한국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꼭 다시 만나요. 김준혁 선생님의 답장이 왔을 때 리오는 정말 기뻐했어요. 리오 완치 1주년이 되던 날 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1년 전 희망을 잃은 채 한국으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한국은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이 글은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제아동심리학회에서 리오의 사례를 발표할 기회도 얻었어요.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저는 리오의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장점들을 소개했죠. 당시 리오의 뇌파 검사, MRI 결과, 혈액 검사 수치 등 객관적 지표들이 확인한 이들은 믿을 수 없는 효과라며 한국의 치료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리오의 완치 1년 반 후 저희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가 아닌 감사 인사를 위해서였죠.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리오는 또렷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리오예요. 보고 싶었어요. 리오야, 정말 많이 컸구나. 한국말도 잘하고. 의료진들은 리오를 알아보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모습에 모두가 함께 기뻐했죠.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또 다른 유럽 가족과 마주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 1년 반의 저와 꼭 닮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믿으세요. 반드시 길이 보일 겁니다. 지금은 그 말이 단지 위로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듯 핀란드와 한국 사이에 의료 교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의료진이 서로의 병원을 찾아 경험을 나누고 함께 연구도 시작했다더군요. 김준혁 선생님도 핀란드를 방문해 강연을 하셨고 그 자리는 진심 어린 박수로 가득 찼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리오는 씩씩한 학생이 되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도 김준혁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아픈 아이들 도와주는 의사가 될래. 그 말을 들은 순간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막막함, 아이의 고통 앞에 무너졌던 날들, 그리고 그 고비마다 손을 내밀어준 한국 사람들. 우리 삶을 바꾼 건 단순한 기술이나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 흔들림 없는 책임감, 그리고 진심. 한국에서 우리가 받은 건 치료가 아니라 살아갈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